반갑습니다. 모두의 입시 연구소장 이용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6회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시로 했을 때는 이제 4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회요. 예. 그래서 이제 2회 수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뭐 몇 개가 있느냐. 그거 그냥 간단하게 좀 보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을 따지면은 뭐 국립대, 사립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대를 포함해서 국립대는 우리나라에 현재 한 3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를 포함해서 사립대가 151개. 그리고 이제 청원대, 호원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대학이라고 이제 인가가 난 대학인데요. 요거는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산업대학은 우리가 수시 6번 지원에 제외되는 예외인 이제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를 포함해서 교육대학이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에서 특별법 설치대학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204개 정도 대학이 4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은 도립, 뭐 국립, 뭐 사립 포함해 가지고 13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4년제와 전문대 상당히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대학을 학생들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공계 이제 특성화 대학이 있는데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뭐 그다음에 이번에 혹시 뭐 켄텍이라는 뭐 대학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한전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지스트는 강주, 그 다음에 디지스트는 대구, 유니스트는 울산, 그 다음에 켄텍은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로 봤을 때는 지스트가 뭐 작년 같은 경우 16.5대 1로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5.75대 1로 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수시에 뭐 일반이 있고 학교장 추천이 있고 그런 기에 특기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올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공학부 단일학부를 모집 단위로 해서 수시 90%, 정시 10%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과 정부가 해서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 신도시에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켄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포항공대와 카이스트와 견줄대학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칼텍이라든지 올린공대 모델로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는 1단계에서 서류 4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을 각 50% 반영을 해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또 그리고 수시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켄텍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확인들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으로 먼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 전형의 핵심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되겠죠. 그리고 지원 가능 교과 성적을 봤을 때 뭐 국영수, 사과. 근데 요 밑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석차 등급이 뭐 1에서 2등급이냐, 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요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무조건 또 요 안에만 들어야지 뭐 이 대학을 간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석차 등급이 1에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교과로 봤을 때 서울 상위권 대학, 뭐 2에서 3등급 정도 되면 서울 중위권 대학 또는 지방 거점 국립대, 그 다음에 3에서 4등급도 뭐 수도권 대학 또는 지방의 중위권 대학인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5등급, 6등급도 예, 뭐 갈 수 있는 대학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교과에서는 특히 이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그 적용 여부와 그다음에 내가 과연 이제 그랬을 때 충족을 할 수 있느냐, 예, 요거를 조금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예,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의 특징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교과 얘기를 하면은 교과 성적은 무조건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뭐 종합이라든지 논술 전형에 비해서요, 그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신이 좋은 학생이 지원을 하더라도 최저 학력 기준을 그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이 되죠. 그런데다가 또 그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꼭 교과에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뭐 논술도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 학종에다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이제 그 전형 쪽으로 또 이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도 작은 데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더 낮아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게 많으니까 그 다른 전형에 비해서 추합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과는 그 정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거의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점 만점에 뭐 998점, 뭐 997점 이런 식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우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수시에서는 뭐 틈새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틈새 전형은 다른 전형들보다는 교과 전형이 틈새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예, 교과에 대해서도 소홀해하지 말고 한번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좀 세워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형 방법이라든지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서 합격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교과 괜찮은 이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은 뭐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조금 얼등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겠죠. 예, 그리고 또 교과 영역은 우수하지만 또 비교과 영역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여기에 지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시에서의 틈새는 학생부 교과, 예, 꼭 한번 좀 확인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전년도 숙명여대 이제 전형의 경쟁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많은 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몇 개 과를 이제 선별을 했을 때 보면 뭐 한국어 문학부라든지 역사 문학학과부터 해가지고 식품영양학과까지 봤을 때 교과는 거의 다 뭐 6.5대 1, 뭐 4대 1, 뭐 6.71대 1, 거의 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대 1 미만인 그 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숙명인재 면접형 이제 그 학종으로 가서 보면은 뭐 거의 뭐 19대 1, 21대 1, 27대 1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상당히 그 학생들 그 지원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그 논술로 봤을 때도 거의 다 뭐 한 20대 1에서 뭐 한 25대 1, 좀 작은 뭐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그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교과 전형이 뭐 처음에 지원할 때는 교과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예, 오히려 교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합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교과 전형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수시의 틈새 전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고 좀 지원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요즘 최근에 그 교과 전형의 트렌드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교과 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뭐 있었고,
그다음에 중대도 있었고 외대도 시립대도 홍익대도 뭐 이제 있었지만 예, 그 경쟁률이 그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체 경쟁률을 봤을 때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6.43대 1,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4대 1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울 소재 이제 그 진로 선택, 어저께도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는 정량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일반 과목과 뭐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뭐 9등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점수를 환산하기가 쉬운데 그 특히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들은 뭐 A, B, C 세 개로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학마다 어떤 대학들은 이제 환산 점수를 할 때 뭐 단순하게 이제 환산 점수로 이제 그 진로를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원점수나 평균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데들, 아니면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들, 그 다음에 단위수를 고려해서 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성평가로 해가지고 그 진로 선택 과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그 계산들을 좀 정확하게 해보시면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점수도 조금 성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제일 이제 그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교과 성적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1점 몇이에요, 뭐 2점 몇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이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못 가냐, 그거는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하나씩 꼼꼼하게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계산을 혼자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요즘에 뭐 그 사이트에 보면은 뭐 UA라든지 뭐 그런 쪽에 보면은 그 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넣으면은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대학별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 위주 전형들을 보면은 뭐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으로 해가지고 교과 100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 균형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천 인원이 있는 데도 있고 제한이 있는 데도 있고 무제한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15명을 이제 고교 추천 인원을 제한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 대학의 KU 지역 균형이 학생부 교과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 건대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교과 전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경희대 고교 연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그 학종으로 해서 선발을 했다가 올해는 이제 그 교과 100으로 해가지고 교과 쪽으로 이제 좀 넘어온 게 좀 이제 좀 새롭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은 뭐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됩니다. 고대는 뭐 예전부터 학교 추천으로 해서 그 인원수는 3학년 재적수의 뭐 4%. 그러니까 뭐 그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3학년 인원수가 뭐 통틀어서 300명이다. 그러면은 3, 4, 12, 12명까지 그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추천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뭐 이과 문과가 아니라 그냥 다 통합을 해서 그 재적수의 4%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도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하고 있는 대학들하고 아마 그 경쟁률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수능이 잘 안 나오면서 그 내신 교과가 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이런 대학 쪽으로 좀 지원이 더 많이 형성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도 있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도 교과 100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 고교 추천 인원 제한이 8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덕성여대도 보면은 고교 추천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100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하나는 최저가 있고, 또 어떤 하나는 또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그 여학생들의 그 틈새 대학이 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대를 이제 지원할 때 덕성여대 같은 경우 고교 추천과 학생부 100으로 넣었을 때 아마 그 최저가 조금 잘 안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쪽에 많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최저가 어느 정도 좀 부합이 된다 그러면 학생부 100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고교 추천보다는 학생부 100이 최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추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 같은 경우도 뭐 7명 정도 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해서 그 교과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그 다음에 상명여대, 서강대. 서강대도 올해 이제 그 고교장 추천 그 172명이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추천 인원 제한은 10명까지, 그리고 또 최저 학력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교과는 뭐 최저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그 최저를 좀 많이 이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게 뭐 그 강남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하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하고 했을 때 교과 내신을 따기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좀 따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너무 이제 그 교과 성적만 갖고는 그 학생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를 같이 얹혀서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서울교대도 이제 추천이 있는데 또 보면은 그 전형 요소별로 봤을 때 그냥 뭐 학생부 교과 100으로 한다. 요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서울교대처럼 학교장 추천인데 교과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1단계에서 교과로 100을 뽑는데 2배수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단계 전형, 단계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과라고 해서 일괄 전형은 아니고요. 간혹 이제 이렇게 그 단계별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도 있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도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고교 인원 추천 제한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도 올해 이제 학교장 추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100으로 하는데, 정량평가를 이제 80%로 하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를 20%로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마찬가지로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4%를 추천을 받습니다. 여기도 최저 학력 기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종대학도 이제 학생부 우수자와 지역균형,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 교과 내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학생이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추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상황을 살펴보고 좀 지원 전력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숙명여대도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숭실대. 근데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전형에서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아주대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제 면접형이었다가 요게 이제 추천형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아서 교과 1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4%인데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이제 그 고교 추천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5%인데 최대 10명까지. 그리고 이제 인천대학도 뭐 교과 성적 우수자와 지역균형 이렇게 나눠졌는데, 분명히 여기도 최저가 존재하는 전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도 그 잘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중앙대나 한국외대,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그 다음에 한양대,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해가지고 3학년 재적수의 11%니까 상당히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현재 그 추천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형들이 좀 새롭게 생긴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종합해서 교과로 넘어온 것들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고교 추천 인원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일선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추천했을 때 어떤 대학은 전체 뭐 재적수의 4%다, 아니면 이제 학교별로 뭐 7명이다, 10명이다, 뭐 몇 명이다라고 이제 인원수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학생들을 또 선별을 해가지고 그 추천 전형에 하나씩 이제 껴 넣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올해 같은 경우 그 일선에 있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조금 애를 먹으실 것 같고요. 아마 지금부터 그 많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인원수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무작위로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경쟁률이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유리하게 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선택을 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주요 지방대학으로 좀 보게 되면 뭐 강원대학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전, 뭐 세종, 충남에 있는 공주대나 충남대, 뭐 충북대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다 뭐 교과 전형이다 한다 하지만은 최저 학력 기준들이 다 반영이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 보면은 최저 학력 기준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잘 이제 조금 확인을 한 다음에 좀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만약에 이제 뭐 인서울이나 이제 그쪽으로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약간 교과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이제 그 교과 전형에 넣었을 때 이제 그 단서 조건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춘다라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조금 교과가 조금 낮아도 합격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과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추합이 돌아가는 그 횟수가 상당히 높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좀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교과를 반영을 하지만 교과 성적이 무조건 좋아야만 이제 여기를 지원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교과 성적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나의 무기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좀 전년도에 비해서 그 교과 성적이 조금 낮아도 좀 충분히 한번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전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과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줄임말로 그냥 학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핵심 요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가 핵심 전형입니다. 근데 그 학생부 그 교과라고 얘기하는 학종에서의 그 교과는요, 이게 무조건 뭐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과도 우선은 맨 처음에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했을 때 뭐 평균이 뭐 2등급 대다, 3등급 대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약간 좀 정량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학생이 성적이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이 상승이 됐느냐, 아니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성적이 떨어졌느냐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약간 좀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뭐 어떤 뭐 창체 활동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봉사 실적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그 점수를 이제 매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교과 성적을 갖고만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교과 성적만 갖고 비교를 했을 때 석차 등급이 1, 2등급 정도 되면은 뭐 서울 상위권 대학이나 뭐 교대 정도, 그 다음에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면 서울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대학, 그 다음에 4등급 정도 되면은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중위권 대학 정도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서류의 연계성과 종합적인 이제 경쟁력이 그 생기부로 봤을 때 되느냐, 그거를 좀 꼭 확인을 한번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종합 같은 경우는 면접도 있고 또 어떤 전형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또 반영하는 그 대학이나 이제 학과나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해서 내가 면접도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을 그 충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을 보면요, 학생부 종합이라 그래서 무조건 한 대학에 그 학생부 종합에 한 전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2가지 이상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전형이 또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른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과연 이제 내가 어느 쪽에 적합한지, 그거를 좀 잘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계별 전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과와 마찬가지로 일괄 합산 전형의 선발 방식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대학별로 요강이라든지 전형을 꼼꼼하게 한번 좀 더 살펴본 다음에 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또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위에서 봤을 때 2가지 이상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중앙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있는데 요 2개가 어쨌든 학생부 종합이기는 하지만 다빈치형 인재는 그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대 같은 경우는 뭐 펜타곤이라고 해서 뭐 오각형의 어떤 그 기준 내에 그 잣대를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그냥 골고루 모든 것들을 이제 골고루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빈치형 인재를 이제 좀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고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교내 학업 관련 수상 실적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등 탐구 활동에서 좀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빈치는 좀 일반계 그 고등학교 그런 학생들이 이제 조금 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 뭐 외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사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주로 이제 좀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빈치형 인재하고 탐구형 인재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어떤 그냥 교과 내신 성적만 갖고 반영을 그냥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탐구형 인재가 조금 약간 좀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빈치는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들, 그다음에 탐구형은 그래도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뾰쭉 올라간 학생들이 이제 좀 지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종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학과별 인재상이라고 있는데요. 무조건 뭐, 나는 이제 뭐, 수학과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이과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문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과목 중에서 나는 물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뭐 기계공학을 가야 되고, 나는 이제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그걸 좋아하니까 뭐 생명과학과나 생명공학과를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학별로 봤을 때 그 학과별로 그 학생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인재상들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기계공학과를 좀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은 생기부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뭔가 좀 창의성과 그 다음에 뭐 좀 적극성, 그 다음에 뭔가 협업.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과 학생들이다 보니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어떤 그 협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핵심으로 뽑고요. 그다음에 인재상으로는 뭐 수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자세와
창의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한 인재를 이제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잘 보면은, 어떤 때 이제 좋으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자소서를 이제 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소서에서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내용들을 좀 쓰고 맨 마지막에 내가 어떤 학생이다라는 거를 뭔가 이제 조금 밝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그 기계공학과를 이제 만약에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맨 마지막에 요거를 조금 약간 좀 뭐 인용을 해서, 저는 뭐 학교 생활 내내 어떻던 이제 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했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도전했으며,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사고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뭐 자질을 갖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좀 변형을 해서 좀 이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대학에서도 이 학생이 우리 과의 어떤 그런 것들에 조금 어느 정도 좀 맞는 학생이다. 라고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공학이라고 해도 신서재 공학 같은 경우는요, 개방적인 사고와 실험 기획력, 그 다음에 성실성,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학을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공간 지각, 종합적 사고, 그 다음에 계획성, 개방성, 그 다음에 문화적인 소양. 그러니까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와 실행 능력을 갖춘 젊은이로서 솔선수범과 협업의 자세를 갖춘 학생들을 좀 더 이제 좋아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통섭 능력, 그 다음에 뭐 유연한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디지털 컨버전스를 위한 창의적인 공학 문제 해결 능력을 기본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통성 능력을 갖춘 뭐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융합 인재를 뽑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고 같이 아마 내가 그 지원하는 학과에 자기소개서를 써준다라고 하면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뭐 체계적인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고 적극성, 긍정적인 책임감. 근데 이제 인지상이 그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조금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맨 마지막 거를 보면, 아이고 좀 오타가 났는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창의 인재를 뽑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논리적 사고, 모형화, 응용력, 그 다음에 컴퓨터 능력, 열정, 협업, 자기관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핵심어가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과 같은 경우, 이제 의학과를 이제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학업 역량이 좋아야 되고요. 좀 창의성이 있고 자기 개발.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소명감과 책임감을 고민하면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학습 역량과 창의성을 가지고 협력과 겸손의 품성과 인문학적 그 요소를 가진 이제 국제적인 리더십의 잠재력을 갖춘 인재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약간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처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아예 그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뭐 의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그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교과적인 내용들도 이런 인재상에 맞춰서 뭐 수행평가라든지 주제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두면 훨씬 더 좀 생활기록부가 좀 윤택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전형 학과별의 핵심이라든지 아니면 인재상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문과 쪽으로 본다 그러면 경영학과는 외국어 해야, 그 다음에 ICT,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기획력, 도전정신, 끈기, 배려. 그래서 이제 폭넓은 사고력, 글로벌 어학 능력, 전문성, 해외 현지 적응력, 리더십을 갖추고 세계 속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영학과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비판적 사고, 스토리텔링, 문학적 감수성, 적극성, 소통 지향. 그 다음에 사학과도 인과추론, 호기심, 공감,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문과 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거의 다 낍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개방성,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과랑 조금 달라서 기획력, 아니면 뭐 문제 해결력, 통합적인 사고, 뭐 공공봉사 동기, 예, 이런 것들을 좀 갖춘 학생이 좀 좋겠다, 이제 그런 거고, 심리학과는 분석적인 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경험적 자료로 확인하는 태도와 긍정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치외교는 논리적 사고, 정치에 대한 관심, 존중과 배려, 그다음에 정의감, 리더십. 그러니까 그 과마다 공통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그 과에서 특별히 조금 요구하는, 예, 그런 이제 그런 핵심적인 단어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둬서 그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비교과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채워두면 1학년부터 차근차근 이제 채워나간다라고 하면 3학년 올라와서는 충분히 내가 가려고 하는 거에 아주 적합한 뭐 생활기록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뭐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로도 잘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점들을 좀 잘 확인해서 한번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우선은 학생부 종합평가의 어떤 그런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교 3년간의 그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는 자료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생활기록부를 이제 대학이나 이제 그쪽으로 보낼 때는 우리가 그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봤을 때는 그 로마 숫자 1과 2가 있는데 대학으로 가는 건, 예, 그 로마 숫자 2, 예, 그게 이제 대학으로 넘어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부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의 어떤 성장 내역과 교과, 비교과의 어떤 활동을 다양하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개년 기록을 모두 적절한 비중으로 두고 평가하기에 그 학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다양한 활동에 좀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시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대학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활동들을 보면 아마 그 3학년의 활동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그 내용을 잘 꾸미는 게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게 그 올해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가 이제 또 폐지된 대학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고려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강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몇몇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그 자기소개서가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폐지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그 제출을 받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자가 그 학생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우수성을 담아내는 그런 좀 자료가 이제 자소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자가 그 학생부를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음으로써 그 학생부 안에서 소재를 찾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학생부의 내용 따로 자소서의 내용 따로 그게 아니라 그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 중에서 미처 이제 그 학생부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록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좀 꾸며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활동의 어떤 그 인과관계라든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그런 미쳤던 영향과 변화의 과정, 이렇게 좀 작성을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년도와 올해가 이제 그 자소서의 문항수라든지 글자 수가 축소가 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소서의 변경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번, 2번, 3번에서 대개혁 공통양식과 그 다음에 자율문항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번, 2번이 이제 그 공통양식이고 3번이 자율문항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글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 근데 줄은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그 자소서를 그 쓰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소서는 가급적이면은 미루지 말고 조금 먼저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조금 써두는, 예, 그런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무조건 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했으니까 뭐 모평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럼 여름방학부터 써야지.
예, 그렇게 됐을 때 아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면접은, 우선 이 학생이 서류라든지 아니면 뭐 자소서를 다 냈지만, 우선은 서류상으로는 이제 다 1단계에서 뽑았지만은, 과연 진짜 이 학생이 어떤 그런, 역량을 좀 더 이상의 갖고 있느냐, 그걸 좀 재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그 면접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 면접, 그러니까 일반 면접과 그 다음에 제시문을 줘서 하는 제시문 면접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류 면접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서류상, 그러니까 제출한 뭐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부 그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좀 뽑아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좀 그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소서라든지 내가 쓴 학생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상당히 그 짧아요. 그러니까 그 면접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면접은 뭐냐면요. 우선은 이제 그 시험장에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면요. 어떤 그 종이에다가 그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먼저 주고요. 그거를 이제 숙지한 다음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을 그 면접관이 이제 주고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류 면접 전형보다는 그 제시문 면접이 훨씬 더 준비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년 뭐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종에서의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학종에서의 그 서류 평가는요, 기본으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학업 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따라갈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 대학의 어떤 수업을 잘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뭐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이 학생이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관심과 이해를 갖고 노력과 준비를 했느냐, 요게 이제 그 전공 적합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이제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갔을 때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은 이 학생이 비록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했지만 요 정도에 머물렀지만 이 학생이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겠다. 예, 그런 학생들을 이제 좀 뽑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근데 대신 이제 그 대학별로 평가 요소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이라든지 학종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학별로.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요. 그 학종 그 가이드북들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 학교는 어떤 그 평가 요소로 해서 학생들을 뽑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 대학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그거에 좀 적합하게 맞추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학에서의 어떤 기초 수학 능력과 학업 의지, 그 다음에 학업의 발전 지속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평가해도 어떤 대학들은 그냥 뭐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석차 등급만 가지고요. 근데 또 어떤 대학들은 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보면 뭐 과목도 있고, 과목의 원점수, 평균, 편차, 그 다음에 뭐 학생수 뭐 여러 가지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원점수와 평균, 편차로 해서 뭐 G점수, 그러니까 Z점수로 이제 또 반영을 해서 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동아리라든지 뭐 세특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어필하면서 학업 역량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공 적합성. 아무래도 이 학생이
뭔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뭔가 좀 희망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나 회계사가 되고 싶어.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그 노력을 했고 또 어떻게 많이 좀 준비를 했느냐. 요것들이 이제 그 전공 적합성의 이제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관련 교과를 이수하고 어떻게 성취했는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 뭐 이과 수업인 이제 특히 이제 과학 과목 중에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만 선택을 하고 뭐 물리라든지 화학을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그 대학에서 생각했을 때 이 학생이 과연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을 가려고 했을 때 어떤 거는 관련 교과를 했느냐 약간 좀 의심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과 활동, 뭐 창체 활동, 독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주도성. 그래서 지적 호기심들이 전공 적합성에 나타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예, 그게 제일 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필요한 사고와 행동, 가치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소통,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우리가 뭐 생활기록부라든지 자소서에 잘 나타나면 예, 좀 좋은 뭐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비록 고등학교 때 뭐 다양한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학생이 너무 이제 그 학생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좀 교과 성적을 조금 이제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 교과 성적을 못 받는다고 해서 아예 그 교과를 또 등한시한 거는 아니고 여러 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활동들이나 저런 활동들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은 그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이 학생이 만약에 우리 대학에 온다면 충분히 그 어제보다는 이제 내일이 더 이제 그 좋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그 대학마다 그 종합평가를 하는 것도 요소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은 그 서울대 종합평가 예시를 보면요. 평가 요소는 서울대는 학업 능력과 지적 성취, 그 다음에 학업 태도의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학업의 소양, 개인적 특성, 요렇게 분류를 하면서 세부적인 평가 같은 경우는 뭐 교과 성적이라든지 교내 수상이라든지 세특, 창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생활기록부에 봤을 때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 우리가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창체 활동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좀 다양하면서 어떤 뭐 리더십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전공 적성, 학업 역량을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좀 꾸미는 게 상당히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출 서류는 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 중에서 이런 그 세부적인 평가를 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양대 종합평가를 보게 되면요. 한양대는 크게 그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인성 및 잠재적 역량이에요. 그러니까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는 좀 달리요. 그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수상 경력과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이관, 요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 학생의 어떤 학업 역량과 인성을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또 서울대가 보는 그 종합적인 평가와 또 한양대에서 보는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평가가 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뭐 평가 방법을 학업 역량과 개인 역량, 잠재 역량 해서 50%, 30%, 20%.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학업 역량에 조금 더 많이 이제 좀 치중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21년도 모집 요강을 이제 좀 참고를 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학업 역량이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인성과 성장 가능성.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든지 세트, 수상 경력, 그다음에 봉사 실적, 예,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조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거의 평가 요소는 비슷비슷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학생부 안에서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보느냐, 예,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그 활용을 해서 그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좀 그거에 맞춰서 꾸미는 게 좋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해가지고요, 1학년 때부터 우선은 빨리 내가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목표 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목표 대학에서 지원 학과를 또 정하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걸 갖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평가 요소를 갖고 하나씩 준비를 한다 그러면 뭐 이거를 뭐 바꿀 필요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예, 그 뭐 공부도 해가면서 뭐 비교과라든지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 요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다빈치형이 있고 탐구형이 있는데, 그 다빈치형과 탐구형은, 예, 약간 조금 그 어떤 그 학생들을 그 선발하는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빈치 인재는 아무래도 지원자라든지 합격자를 비교를 했을 때 일반고나, 예, 뭐 자율고가 조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탐구형 같은 경우는 뭐 일반고도 많이 차지를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자율고라든지 외고, 그다음에 뭐 과학고나 영재고가 조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빈치형 인재에서의 어떤 그런 선발 기준과 그다음에 탐구형에서의 어떤 그런 선발 기준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합격자의 그 분포도 조금 좀 차이가 크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좀 지원 전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보니까 다빈치형하고 탐구형 보니까 탐구형이 조금 내신 교과 성적이 조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그 특별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그냥 다빈치보다는 탐구를 놓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탐구형에서의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총 이제 뭐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여기에 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지원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문화인, 뭐 세계인, 창조인, 예, 근데 웬만해서는 거의 다, 예, 뭐 다 포함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도 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뭐 점수로 매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해가지고요. 아주 우수하면은 A+를 주고 아주 뭐 미흡하면은 D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평균으로 해서 이제 합산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다양하게 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그 에이스와 다산인재라는 이제 그 학종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이스는 단계별 전형이고 다산은 이제 그러니까 일괄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 지원을 하면서 여기도 약간 이제 그 에이스와 다산인재가 그 어떤 선발을 하는 그 평가 모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약간 이제 그 중앙대 탐구형하고 다빈치형이라고 약간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예, 그렇게 이제 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종의 전형들을 보면은 이제 학교도 보면 가톨릭 같은 경우도요, 뭐 잠재 능력 우수자, 뭐 가톨릭 지도자 추천, 학교장 추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의예나 약학만 이제 학교장 추천해서 최저가 있고 나머지들은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예, 건대 같은 경우도 자기 추천 전형은 최저가 없고, 그다음에 경인교대도 교직 적성이냐 학교장 추천이냐,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경희대도 예, 뭐 네오르네상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강원대,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이제 그 뭐 교과 전형이다 뭐다 했을 때 우리가 좀 종합으로 보면은 무슨 뭐 강원 참빛 인재, 국민 프론티어, DKU 인재, 뭐 덕성 인재, 뭐 약간 이제 좀 그런 이름들이 좀 생소하거나 뭐 좀 그렇게 뭐 인재자 이제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동국대의 뭐 두드림, 그다음에 뭐 동덕 창의 리더, 뭐 명지 인재, 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어떤 학교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학생부 종합 일반, 예, 이렇게 쓰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그 예전에 그 교육부에서 야, 너무 전형 수가 많다. 그러니까 전형 유형의 이름도 많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교과는 교과라고 하고 종합은 종합이라고 하고 논술은 논술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서강대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종합 일반 이제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근데 여전히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동국대도 예전부터 그냥 계속 두드림 이름이라고 썼고, 뭐 동덕여대도 동덕 창의 리더라고 예, 쓰고, 예,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이름이 좀 생소하거나 좀 이상하다. 요거는 그냥 다 학생부 종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시대 같은 경우도 그냥 학생부 종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여대는 뭐 바로민재 플러스 인재.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의 전형 유형이 뭐 이렇게 두 개로 그 이상으로 좀 나눠지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성대 같은 경우도 학종이지만 계열로 모집하느냐 학과로 모집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성신여대, 세종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웬만해서는 그 학종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라든지 인천대, 뭐 인하대, 예, 중앙대, 뭐 외대, 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예, 근데 뭐 이화여대라든지 홍익대 같은 경우는 학종에도 불구하고 예, 최저학력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살펴서 과연 내가 그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게끔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것도 꼭 확인한 다음에 예, 좀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논술 전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학종 이제 교과를 받고 학종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랑은 조금 달라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교과 성적이 안 좋다 그래서 학종을 못 넣을 수도 것도 아니고요. 또 비교과가 또 너무 좀 뭐 부실하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종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은 아까도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빨리,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아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나마 내가 이 학교는 무조건 한번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학교도 선택을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갔을 때 학과를 어떤 학과를 갈 건지, 그래야지만이 그 거기서부터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뭐 전형 요소라든지 인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 핵심어가 무언지 그거에 맞춰서 세특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독서도 준비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수월하게 우리가 그 대학을 그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종은 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고 계획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수시 중에서 하나인 논술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뭐 당연히 이제 그 핵심 요소는 논술 성적이겠죠. 예, 그래서 충족 가능성,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논술은 뭐 교과나 이제 뭐 그런 거보다는 수능 최저를 이제 만족할 거냐,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지원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논술도요, 수능 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1월 18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근데 수능 전에 미리 또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학들은 수능 끝나고 나서 치르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은 논술 전형의 경우 실질 경쟁 활약률이
좀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적으로 이제 다른 전형에 비해서 아까도 봤지만은 그 논술 전형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교과 성적도 조금 부족하고, 근데 또 뭐 모의고사는 너무 또 잘 나오고,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좀 안 돼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시는 안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로 그냥 보험격으로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만약 수능이 더 잘 나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논술을 보러 가지를 않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경쟁률은 실질 경쟁률은 훨씬 더 낮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최저학력 기준까지 있다 그러면 그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술에서의 그 학부를 좌우하는 거는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논술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논술에 비해서 그 교과 성적은 상당히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논술 성적이 많이 좌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라 그러면 수능 최저가 많은 것을 좀 좌우하겠죠. 근데 예전에는요 그 논술이 한참 이렇게 그 화랑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이제 그 논술 시험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대학은 뭐 올해 이제 3개 대학이 늘어서 36개 대학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논술 전용으로 뽑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뭐 심하게 뭐 컨텐츠를 개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다 뭐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요, 그 몇 년간 그 자기네 대학들의 어떤 그런 기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모의 그 논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선행 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나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뭐 제시문의 출처라든지 의도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잘 나타나 있으니까 논술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꼭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도 실질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은 약간 좀 자격 기준 정도로만. 근데 아예 또 그나마도 이제 자격 기준도 못 맞추면은 결국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최저학력 기준 했을 때 수능 준비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논술 전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이는 학생들이 뭐 몇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좀 별도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받으시게 되면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은요, 논술을 이제 뽑는 인원은 매년 좀 줄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성고사, 그러니까 옛날 뭐 작년으로 따지면은 뭐 등급이 안 좋고 뭐 수능도 잘 안 나오는 학생들에게 뭐 꿈과 희망을 주는 전형이 적성고사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천대라든지 뭐 을지대란 아니면 뭐 한성대, 서경대 뭐 몇몇 대학들이 그 적성을 실시했다가 올해 완전히 이제 폐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가천대라든지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수원대가 논술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학은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인원이 더 줄었어야 되는데 요 3개 대학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기는 줄었죠. 그리고 이제 논술대학은 주로 그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정시를 좀 준비한 학생들, 그렇다고 수시를 아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되는 전형 중에 하나가 논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의 그 어떤 논술의 특징은 그 교과 반영 비율을 좀 줄이고 그 논술 반영 비율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예를 들어서 당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을 작년에 비해서 10%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항공대학 같은 경우는 뭐 연대와 마찬가지로 아예 논술 100%로, 그러니까 이제 교과 성적을 보지를 않고 그냥 논술만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논술은 그 목표대학의 어떤 기출문제라든지 가이드북,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선행평가 보고서 이제 그 대학에서 직접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난이도도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그 시험 보는 시간도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최저학력 기준들의 비중이 커져서 수능 준비도 같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들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대학들 보면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실질 경쟁률이라든지 원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가천대, 가톨릭대, 뭐 경북대, 경기대 쭉 이렇게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올해 이제 그래서 그나마 가천대학이 850명을 뽑기 때문에 무슨 뭐 가톨릭 대학에서 뭐 5명 줄고 뭐 건대에서 10명 줄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190명이 줄어도 예, 그만큼 이제 가천대가 어느 정도 인원을 좀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수원대도 480명 정도를 이제 논술로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논술에 보는 전형들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아주대, 연세대 쭉 대학들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 외에 있는 대학들로 보면은, 경북대의 그 AAT,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의, 그 다음에 부산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울산대는 의예과만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대 해서 좀 지방에서 그 수도권 외에 있는 대학들도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다. 예,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논술 일정을 보면요. 그 11월 18일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전에 보는 대학과 수능 후에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연세대가 제일 빠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연세대가 그 이렇게 수능 전에 원래 보기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수능 후에 이제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어쨌든 연세대,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경기대, 홍익대 요 대학들은 수능 전에 이제 그 논술을 실시를 하고요. 나머지 뭐 숭실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대, 인하대 요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그 요일과 날짜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예, 논술 시험을 치른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수능 전에 보는 또 대학과 후를 대학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논술 그 전에 보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그 후에 보는 대학들보다는 상당히 낮죠. 왜냐하면 괜히 또 내가 또 납치될까봐. 예. 근데 결국 납치되는 거는 아닌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그런 거잖아요. 괜히 내가 또 미리 썼다가 수능도 잘 나올 것 같고 뭣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괜히 여기 덕후성 붙어버리면 뭐 정시도 뭐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수능 전과 후 대신 이제 수능 후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내가 좀 생각지 못했던 것보다 뭐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왔다든지 예, 그랬을 때는 수능 후에 있는 대학들은 그냥 안 가면 되니까 안 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예,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뭐 정시에 또 지원을 해본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전과 후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이라든지 또 어떤 실질 경쟁률은 뭐 많이 좀 차이가 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논술은요, 다른 거는 아니고, 솔직히 논술은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학생이 저 솔직히 논술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을 이제 하나씩 보러 간 건데, 첫 번째 대학을 갔더니, 그 대학은 미적에 대한 이제 그 논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그럼 미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막 집에 가서 이제 미적을 막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딱 두 번째 대학을 갔더니 갑자기 기하에 관련된 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하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학을 갔더니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날 가는 대학은 내가 뭐 기하든 미적이든 뭐 함수든 뭐든 예, 다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대학이 제일 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우스갯소리로 논술은 그냥 꾸준하게 예, 한다 그러면 충분히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주요대별로 전형들을 이제 하나씩 비교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색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영고, 서성한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추천 전형으로 비교를 했을 때 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서울대, 고려대만 있던 추천 전형들이 연세대의 면접형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형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가 이제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한양대는 교과를 추천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6개 대학 모두 추천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 어쨌든 뭐 교과는 아니지만 종합이지만 어쨌든 추천 전형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서영고, 서성안으로 봤을 때 학종. 예, 학종은 서강대가 이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 학종을 2가지로 이제 학종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하나는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성안 라인의 그 수능 시험 후 선택권이 좀 어떻게 사라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요, 어떤 거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서류 면접 이제 계열이라든지 뭐 학과 모집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만 보지 뭐 면접이라든지 최저학력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서류만 보고, 한양대도 예, 서류만 봅니다. 그러면 또 최저도 없고 그다음에 면접도 없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지원을 해놓고 내가 수능이 잘 나와도 어차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선택권이 사라지니까 이런 대학들은 조금 신중하게 좀 지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 그래도 좀 뭔가 서성안에다가 뭔가를 좀 걸어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논술로 걸어놓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영고, 서성안의 논술을 비교를 하면요, 연세대가 이제 작년 수능 후에서 올해는 이제 수능 전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413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치열해질 거다. 연세대 같은 경우도 논술에서는 뭐 346명,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에서 과학은 이제 좀 지정을 하고, 다만 이제 좀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매번 이제 좀 이렇게 그 수시에서요, 막 이제 또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은 또 연대가 이제 또 수능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또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는 또 어떤 얘기 나오면은 올해 뭐 연대 논술 10만 양병설 뭐 그런 식으로 뭐 많이 이제 지원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썩 많이 좀 지원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냥 뭐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도 예, 논술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서강대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예, 연세대와 한양대, 예, 서영고, 서성안 요 대학 중에서 봤을 때는 연세대와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밑으로 보면은, 이화여대, 이중경외시, 요 대학을 또 비교를 해보면요, 추천 전형으로 봤을 때, 외대와 서울시립대는 교과 전형을 이제 추천형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대는 학교장 추천과 교과 전형을 통합해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변경을 했고, 또 경희대는 학종인 고교 연계를 예, 변경을 해서 예, 교과 추천으로 이제 바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천 전형을 유지하면서 그 없었던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도입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년과 좀 다른 결과가 예상이 되겠죠. 특히 이제 그 경희대 같은 경우 뭐 최저가 있다 보니까 예, 좀 그런 좀 영상이 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뭐 고교 추천, 중앙대 지역 균형, 경희대 고교 연계, 외대 학교장 추천, 서울시립대 지역 균형 발전, 예, 이렇게 또 하고, 여기서 또 유일하게 이화여대만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중경외시에서 종합으로 봤을 때 중대와 외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이렇게 그 학종을 2가지로 분류하죠. 다빈치냐 탐구형이냐, 외대 같은 경우는 면접형, 서류형, 예,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 이제는 서류 100에서 그 단계별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일괄인 중대 탐구형, 이화 미래인재, 외대 서류형은 수능 후 예, 선택권이 또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감안해서 좀 지원을 해야 수시에서 납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면접이 있냐 없냐, 수능 전이냐 후냐, 그다음에 또 내가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제 넣는다,
문제는 그냥 지금은 겁먹고 무조건 아무 대학이나 그냥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더 많겠죠. 그런데 시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게 또 어디 갔다가 나올 때 하고 또 다르다고, 처음에야 그냥 뭐 대학만 붙여주면은 고맙습니다라고 했지만 막상 또 붙고 나면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뭐 반수를 한다든지 재수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까지 또 다시 이제 또 그런 그 안 좋은 상황으로 또 돌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꼼꼼하게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실 때도, 그리고 또 지원을 시킬 때도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떤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수시를 지원을 할 때요, 그 학생들의 뭐 생활기록부라든지 내신만 갖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 학생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모의고사 성적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해서 수시와 정시를 골고루 이제 조금 그 비등하게 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시라 그래서 무조건 생기부와 그것만 갖고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봤던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지참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중 경외시의 논술 같은 경우도 뭐 중대,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다 치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이제 최저가 없죠. 그리고 또 이과 논술만, 그러니까 문과 논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꼼꼼히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떨 때는 서울시립대 그냥 뭐 문과도 보고 이과도 다 보겠지. 근데 올해는 이과 논술만 하고 문과 논술은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이제 과학 논술을 치렀는데 올해는 의학계만 과학 논술을 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동, 홍숙, 인하, 여기서도 또 추천 전형을 보면은 건대와 동대만 이제 추천 전형을 이제 신설을 했고, 근데 이제 뭐 원래는 이제 그 건대하고 동대는 이제 학종으로 선발했지만 올해는 이제 학종이 아니라 또 교과 전형으로 이제 좀 변경을 해서, 그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30에 서류 70, 그래서 교과 100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자소서도 폐지되고 최저 학력 기준도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에서 교과 60, 서류 40으로 변경을 했고,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 기준도 없고 교과 60이 반영이 되지만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등급 간의 차이가 상당히 적어서 서류의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동국대 같은 경우가 뭐 1등급을 그 학종 추천했을 때 10점이라고 하면 2등급은 9.99, 0.01이에요. 그러니까 0.1도 아니고 0.01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4등급이나 뭐 1등급이나 뭐 차이 나봤자 0.05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서류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동대에 한번 좀 지원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 숙대, 인하대, 아주대는 기존 교과를 추천 전형으로만 변경을 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동, 홍숙, 인하를 또 추천 전형을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뭐 건대는 KU 지역균형, 뭐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 홍익대 학교장 추천자, 그다음에 숙명여대 지역균형 발전, 인하대 지역 추천 인재, 아주대 고교 추천 해가지고 또 여기도 좀 자격을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졸업생까지 이제 그거를 받고요. 또 어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재수까지만 이제 받는 경우들도, 아주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그러니까 요 어떤 그런 그 어떤 지원 자격 제한도 있으니까 그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그냥 재학생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 또 많은 대학들이 뭐 졸업자까지도 아니면 재수까지만 이제 또 반영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왜냐하면 그 추천 전형을 했을 때요, 재학생만 하면은 거의 재학생의 모든 학생들이 다 추천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종을 보게 되면은 건대와 동대도 작년까지는 이제 2개 학종이 있었는데 추천 전형들을 이제 교과 전형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건동, 홍숙, 인하에서는 모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 의학이나 약학과를 제외하면 홍대만 유일하게 학종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을 한다는 거. 그
그래서 이제 홍대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요. 수능이 잘 나오면 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해서 좀 지원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근데 또 유일하게 또 그 인원들이 좀 감소했지만 홍대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만 인원이 증가했다라는 거, 예, 이런 것들도 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건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최저가 없고 동국대도 최저가 없고 홍익대만 최저가 있고 숙명여대, 인하대, 그다음에 아주대에서는 의학 약학만 빼고 예,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대학들은 이렇게 그 단계별 전형이 있고 일괄 서류 전형.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대는 서류 100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면접이나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최저만 맞추면은 또 합격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맞췄을 때 결국은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냥 서류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최저만 맞추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좀 먼 훗날 수능까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지, 안 그렇게 되면 좀 납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대학과 전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논술로 보면요, 인하대와 아주대는 의대만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예,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건국대라든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는 예, 최저 학력 기준이 있지만 인하대, 아주대는 의예라든지 의학과 이런 거 빼고는 예, 최저가 없다. 예,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거는 아주대가 그 작년도에 이제 4합5에서 4합6으로 최저를 이제 조금 하향 조정을 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수학이 선택형이 되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그 1등급 받기가 좀 더 수월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논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동홍승 인하의 논술 교과 성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석차등 그러니까 뭐 논술 뭐 60에 그다음에 뭐 교과 40이라고 하지만 그 교과에 대한 어떤 실질 반영 비율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뭐 9등급까지 있지만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동대 같은 경우는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표시를 한 겁니다. 홍익대도 5등급 정도까지, 그다음에 뭐 숙명여대 한 6등급 정도까지, 인하대 뭐 6등급까지, 아주대 뭐 한 5등급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논술에서는 그 교과 성적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논술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있다 그러면 최저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뭐 왜냐면 이제 뭐 꼭 우리가 뭐 논술도 있고 뭐 종합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과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특기자 전형 아까 뭐 실적이라든지 실기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요걸 뭐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인문이나 어문 특기자, 그러니까 뭐 이화여대의 어학 특기자라든지 그다음에 한림대의 뭐 외국어 특기자, 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어떤 뭐 어학 성적을 이제 반영하지는 않고요. 어떤 뭐 우수한 활동 역량 및 활동 실적을 갖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학 특기자를 이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학 성적을 보는 이제 부산외대나 서경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외대 같은 경우는요. 뭐 영어, 뭐 토익, 토플, 그다음에 뉴탭스라든지 일본어는 뭐 JLPT, JPT, EJU, J테스트, 중국어는 HSK, 뭐 CPT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서경대 같은 경우는 뭐 영어 토익은 800점 이상, 그다음에 IBT는 87점 이상, 그다음에 뭐 JLPT, N2 아니면 JPT는 700점 이상, 그다음에 중국어 HSK는 5급에 180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자격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확인하셔서 우리 애가 좀 그래도 좀 어학만큼은 조금 잘한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그 어학이라든지 인문, 어문 특기자로 한번 또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국민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조금 세죠. 뭐 토익이 900점에다가 IBT가 95점, 그다음에 탭스가 452점. 근데
솔직히 뭐 토익 같은 경우는 말은 900이죠. 실제로는 거의 990점 정도 가까이 맞아 만점에 가까워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준만 말씀드린 거지. 아, 우리는 한 910점이니까는 여기 괜찮겠네. 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서 좀 지원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아니면 또 소프트웨어 특기자. 예, 요즘 좀 많이들 또 그 대학들이 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앙대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인재,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나 ICT 인재로 해서 예, 좀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은 뭐 고교 졸업이라든지 예정자까지도 이제 가능하다. 뭐 가천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류만 보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가천대, 아니면 뭐 경북대, 그 다음에 뭐 경희대, 그 다음에 고려대, 강원대, 이렇게 서류 면접, 그 다음에 또 단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충남대, 예, 많은 대학들이 서류와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실적과 학생부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뭐 2018년 10월 1일 이후 국내 정규대학 그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 국제정보 올림피아드, 뭐 한국정보 올림피아드, 그다음에 국민대 알고리즘 대회 출전해서 뭐 개인적 상위 입상한 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그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선발을 한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과학이나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좀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대학별로 어떤 대로해서 이제 뽑느냐, 예, 그것도 좀 잘 눈여겨 보면서 예,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그냥 좀 하나 묶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그 대학들을 보면 보건 계열이 많아요. 뭐 약학과도 있고 간호도 있고 치위생, 의공학, 뭐 제약공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방사선, 임상병리, 응급구조, 안경, 예, 이런 게 다 보건 계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그 보건 계열의 학과가 모든 대학에 다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이제는 이제 뭐 약학하고 이제 뭐 간호대가 이제 간호학과가 제일 많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혹시나 좀 궁금해 하실까봐 좀 대학별로 한번 좀 추려본 건데요.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약학과 간호학과만 있고요. 경희대는 약학, 간호, 의공학. 고려대는 간호, 의공학. 그 다음에 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약학만 있고, 뭐 동국대 바이오 캠퍼스도 약학만 있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는 또 유일하게 안경광학과만 예,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도 거의 다 약학과 간호만 있고 나머지 치위생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주로 이제 약학이나 간호학과들이 이제 주로 많고요. 이제 그 좀 밑에 지방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메디칼이 있다 보니까 인천에 뭐 약학, 간호, 치위생, 물리치료, 방사선, 응급구조, 그 다음에 뭐 가톨릭 간동대 같은 경우도 요거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강원대 삼척이라든지 경동대, 상지대, 예, 연세대, 미래, 뭐 이런 대학들은 예, 그 어쨌든 보건 계열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다는 것을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도 그 중에서 좀 많은 게 신한대학. 예, 신한대학이 옛날에 이제 그 전문대학하고 한복대학하고 예, 같이 이제 합쳐서 아무래도 좀 보건 계열의 이제 과가 많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을지대도 상당히 많죠. 왜냐면 이제 을지대가 이제 약간 좀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대학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차의과학대학.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전 쪽으로 보면은 좀 이런 이제 그 보건 계열이 많은 대학들이 예, 대전대, 우송대, 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대도 그 성남과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있는데 아무래도 성남에 그 어떤 보건 계열 그 학과가 많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남, 세종, 충북으로 봤을 때, 충남에 있는 대학들, 뭐, 건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순천향대, 중부대, 예, 상당히 이제 그, 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좀, 그,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조금 넓고요. 그 다음에, 세종으로는 이제 그 유일하게 고려대 세종, 예, 약학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북 쪽으로도 보면은 뭐 극동대라든지 영동대 이런 쪽이 조금 예, 상당히 조금
그 과들이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지역으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보건 계열의 이제 학과가 상당히 좀 많이 개설이 되어 있다. 예,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부산 쪽도 마찬가지로 예, 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런 그 보건 계열 과들을 많이 이제 좀 개설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은 한 2개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광주에 있는 대학들도 예, 과가, 그러니까 거의 간호학과는 웬만해서는 다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라든지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몇 개 대학들마다 자기네들 이제 좀 특화돼서 과들을 이제 개설했으니까 요런 표들을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봐두시면 좀 손쉽게 뭐 애들이 뭐 많이 찾는 거는 주로 이제 뭐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치료 그쪽으로 많이 찾지만 그거 외에 어떤 뭐 작업치료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뭐 응급구조라든지 예, 이런 대학들도 찾으려면 솔직히 딱 요강을 또 엄청나게 또 뒤져봐야 되고 왜냐하면 또 모든 대학들의 그런 과들이 어디 다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우선 체크만이라도 해두면 너 제약공학? 그럼 만약에 뭐 경남이라든지 뭐 경북 지역에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너는 경남 과기대라든지 인제대, 한국국제대학은 뭐 제약공학이 있으니까 뭐 그쪽으로 좀 지원해라.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입시 쪽이 뭐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좀 노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또 해서 체크를 하려다 보면 예, 상당히 좀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보면은 김천대학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보건 계열로 많이 좀 특화가 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김천대도 예, 국립대가 되죠.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 대구대학, 대구 한의대 예, 이런 대학들이 보건 계열이 좀 많이 예, 설치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전북에 있는 대학들도 그렇고 뭐 한려대나 동신대 예,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전주대라든지 호원대 예, 호원대는 산업대학으로 이제 분리가 됐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뭐 간호라든지 치의생,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응급구조학과까지 예, 응급구조학과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데 또 호원대 같은 경우는 또 응급구조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국제대학이라든지 뭐 제주대 예, 이런 쪽들 그러니까 언어치료도 많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 표로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한테 이제 그때그때 빠르게 예,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뭐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시에 대해서 뭐 교과부터 시작해서 종합, 논술, 그다음에 어떤 뭐 그 주요 대학들의 뭐 추천 전형이라든지 다양하게 좀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컨설턴트를 이제 하시는 양성교육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조그맣게 그 정리와 준비를 해 두셔서 요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대학의 요강을 찾아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수월하게 어떤 그런 그 대학들의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학의 그 요강을 찾아보는 거는 결국은 그 요강 안에 그 어떤 그런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요강을 꼼꼼하고 차근차근하게 좀 잘 숙지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수시로서는 이제 2회차 교육인 학생부 교과와 종합 예, 논술에 대해서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